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을사늑약.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사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일본의 이제 국권 침탈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서 강의를 많이 했죠. 물론 이것도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방향을 약간 비틀어서 을사늑약 이전에 고종의 어떤 그릇된 판단, 정세 판단이 을사늑약으로 이렇게 온 그거를 조금만 또 파헤치는, 약간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조선은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강제로 이제 근대에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어떤 서구 열강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편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유럽, 원래 그 제국주의 이제 식민지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하필이면 또 이웃 국가, 일본에 또 강제로 병합됐던 것이 사실 더 뼈아픈 대목이죠. 반대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왔지만은 결국은 그 진통을 이겨내서 근대화에 성공이 됐고 반면에 우리 조선은 그러지 못했다. 즉 근대화에 대한 진통만 겪고 결국은 실패를 함으로써 어떤 일본의 먹잇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때 당시 우리 언론기관이 그 황성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황성신문. 이제 언론도 이제 한번 이제 그 황성신문부터 제국신문, 뭐 매일신문까지 해가지고서 개항전, 개항후 해가지고 또 정리를 또 다음 시간에 또 할 예정이지만은 이 황성신문에 보게 되면은 이때가 1904년이죠.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부터 1905년 2년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났죠. 이때 겨울이었어요. 겨울. 1월 25일자죠. 1월 25일자에 황성신문에 이제 그 보도가 나오기를 근일 이 각국의 이 보호병들이 서울에 들어오고 일본과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되면서 곡식값이 많이 뛰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갑니다. 한마디로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 이야기가 이제 막 다 장안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곡식값이 뛰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자, 분명히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전운이 감돌고 있죠. 자, 이렇게 전운이 감돌자 대한제국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죠. 이때부터 1월 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1904년 1월 12일 날 대외적으로 뭡니까? 국외 중립을 선언을 하죠. 그래서 중립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 우리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전쟁의 당사, 이 땅은 우리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국외 중립을 선언했고 각국으로부터 중립 국립을 인정받는 노력을 했어요. 이때 일본의 이제 그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1904년 2월 달에 육군 이쪽 그 조선이죠. 대한제국이 잠령 누가 현상건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명을 받아서 각국으로부터 서울을 국의 국립지대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이 서울이 곡식값이 뛴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전쟁터가 된다. 그리고 그 전쟁 승리자여에 따라서 또한 한국은 우리 대한제국은 어떤 그 이기는 쪽에 어떤 빼앗기는 그런 전리품의 운명이 될 운명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이죠. 이 당시에 이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종의 국외 중립 선언은 한마디로 허망한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황제치고다. 나라의 어떤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황제라는 칭호만 받고 허울만 이제 쓰고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것을 갖다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러일 전쟁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그림 또는 사진을 좀 보고로 있죠. 자, 일본군 선발대가 일단은 약 2,500명 정도가 인천에 도착하죠. 인천에 도착해서
2월 8일 날이죠. 정확히 2월 8일 날 일본 해군이 이제 요동반도에 있는 남단에 있는 여순항을 갖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 것으로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일본 해군은 또 다시 인천 앞바다에 러시아 함대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죠. 이때 순양함인 뭐 바라크함 또 코리에츠함을 갖다가 또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혀버리죠.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외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인천에서 그냥 러시아군을 갖다가 이렇게 배를 갖다 격집시켰죠. 그리고 나서 정식 선전 포고를 해버리죠.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도 그랬지만 먼저 선빵, 기습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그 다음에 전쟁 선포를 하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지만 이때 당시에 고종은 러시아의 승리를 갖다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 러시아가 주도했던 그 뭡니까 삼국 간섭이죠. 그거를 딱 지켜봤잖아요. 이 고종과 민비가요. 즉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어떤 그 러시아한테 이렇게 강하게 제스처를 못하는 거 보고 야 러시아가 강하긴 강하구나. 해서 러시아가 그래도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막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간 파천 있을 때 이때 조정은 뭐예요? 김홍집 내각이었죠. 즉 갑오개혁을 실시했던 그 김홍집 내각을 갖다가 또 무너뜨리는데 또 러시아의 어떤 그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렇게 러시아의 이번 그 전쟁 때도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은 고종의 오판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요순 또 인천항에서 소련군을 갖다가 격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서울로 이제 입성을 해버리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뭡니까 러시아에 있었던 주한 러시아 공사죠. 이때 파블로프죠. 파블로프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 러시아 어떤 공사가 병사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을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때 일본 공사는 하야시 곤스케죠. 이 하야시 곤스케가 이때 외부 대신 임시 서리 겸 육군 참장이죠. 이지용이라는 인물, 이지용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고 또 대원군의 또 손자. 대원군 정확히 얘기해서 대원군의 셋째 형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 이 사람이 이제 친일파죠, 친일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지용은 뭐 일본에서 뭐 백작, 뭐 자작 이렇게 수여도 받았던. 결국은 이 이지용과 고종이를 만나서 한일 의정서를 갖다가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가 뭐예요? 즉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를 보게 되면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게 제3조예요. 그 제4조는 뭐냐? 그러나 제4조에서는 뭡니까? 대일본 제국 정부는 앞적 즉 사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땅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자기가 전쟁이 수행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징발권을 갖다 명시해 버렸어요. 그걸 사인을 한 거죠. 사인을 한 거. 그러니까 고종은 뭐예요? 속으로는 러시아의 승리를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일본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에 굴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무제한 국토 사용권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한일 의정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고종의 어떤 이중적인 플레이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을 수가 없어. 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군대를 고종은 이제 비교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은 러시아가 분명히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는 것이 결코 황당무계한 그건 아니었는데 일본의 어떤 그 뒷심을 갖다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대가 약 한 2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또 전함, 뭐 발틱함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배수량이 약 한 51만 톤 정도가 되는 막강한 전력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사실 군대 상비군이 20만 밖에 안 돼. 2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대 20만 명이니까 10분의 1 수준이죠. 했지만은
일본은 뭡니까? 아주 이 전쟁에 온 총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108만 명 정도를 갖다가 동원할 정도로 총력전을 펼쳤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군대를 갖다가 객관적인 만 보고서 어떤 고정이 그런 그릇된 확신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한일 의정설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데와 같이 일본이 어떤 조선의 땅을 마음대로 전략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일 의정서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일본이 뭡니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지금 계속 연전 승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한일 협약, 소위 고문 정치라고 하는데, 이때가 1904년 8월 달. 자, 전쟁은 2월 달에 시작이 됐고, 약 6개월 정도 흘렀죠. 어느 정도 승세가 이제 굽히니까, 이때 일본의 메가타라는 인물과 또 외교는 스티븐슨이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선에 들여와서 조선을 갖다가 이제 주물딱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이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의 고문 정치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또 시험 문제 공부하면서 많이 알던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이제 치밀한 일본의 외교전 또는 첩보 공작을 제가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외교전을 펼쳤어요. 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 주차군 헌병대 초대 사령관이 그 아카시 모토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그 프랑스 무관 거치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죠. 이때 러시아의 내부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어떤 회책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주로 스트라이크, 또 사보타주, 또 무장봉기를 획책하고 또 이때 이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죠. 레닌까지도 포섭을 해서 나름대로 러시아의 내부적으로 전쟁을 갖다가 좀 혐오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공작금을 갖다가 투여를 했죠. 이때 이 아카시라는 인물이 이런 이 스트라이크 사보타주 무장봉 획책을 위해서 어떤 공작금을 갖다가 막 돈을 뿌려가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이 돈이 이때 당시에 일본 돈으로 100만 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현재 돈의 환산 가치로 하면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도 아는데 이렇게 또 어떤 공작금을 갖다가 수천억을 달라 그러니까는 난색을 표명했지만은 이때 당시에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군부의 실세들이 좋아 한번 해봐 해가지고서 이 뭐랄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게 되죠. 이 돈을 가지고서 소련 내에 많은 이렇게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월달 1905년 1월달 있었던 피해 일일 사건 들어보셨죠?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그걸 접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피해 일일 사건이 있었어요. 이 피해 일일 사건에서도 바로 이 일본에서 이 첩보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공작금이 활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게 하는데 이 자금이 투여됐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레닌조차도 결국은 이 일본의 첩보 공작에 넘어갔다? 이렇게까지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이 받아들인 그런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이러면서 전쟁은 전쟁대로 쭉 이겨나가고 또 외교는 외교대로 쭉 이겨나면서 일본은 뭡니까? 전쟁 외에도 조선을 갖다가 완전히 병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외교를 쭉 펼치죠. 자, 일단 가스라 데프트 밀약. 자, 요것은 1905년 7월 29일이니까는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 11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이게 전쟁 기간 중이죠. 이때 일본 외무장관이죠. 가스라. 후에 일본 수상이 되고 테프트. 이 사람도 일본의 이제 국방장관인데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둘 다 뭐 이제 이때 당시는 장관급으로 만났지만 훗날 일본의 수상과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그런 인물들이죠. 밀약을 해버리죠. 즉 미국은 필리핀을 먹겠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먹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것이 벌써 7월 29일 날 외교적으로 벌써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제2차 영국, 일본 동맹에서 또 조선의 어떤 이권을 내가 먹겠다. 물론 제2차니까 제1차는 벌써 3년 전에 영국과 일본은 향후 조선에서 어떤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영국이 승인을 한다라는 밀약이 이미 있었어. 근데 이제는 뭡니까? 전쟁이 거의 막빠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또 확약을 받는 거죠. 또한 또 영국은 또 러시아하고 뭡니까? 아주 또 이렇게 견원지간이었죠. 하다 보니까 영국으로부터 또 동맹의 또 서약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위 뭐라 그럴까요? 전쟁은 계속 일본의 승리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일본이 러시아를 갖다가 아주 승세를 굳힌 그런 전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여순왕 함락시키고 또 봉천 대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엄청난 전력들이 소비가 되고 많은 사상자가 났던 그런 봉천 대해전도 승리하고 또 더 극적인 것은 이제 우리 대한해협이죠. 대마도에서 일본 연합함대가 이때 당시에 사령관이 도고 헤이치루라고 아주 뭐랄까 진짜 뭐 군국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장군한테 제사 올렸어. 제사. 우리가 승리해달라고. 이 해전이 우리 황제의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 이 한 번의 전투에 있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군신이요 이순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일본 애들이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제사를 지냈어. 이런 마음으로 일본이 임전을 했죠. 그래서 대한해협과 동해에서 모두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의 그 유명한 발틱 함대를 괴멸시켜버렸죠.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에서는 뭡니까? 또 6월에 말이죠. 또 흑해함대의 전함 포템킨이라는 전함이 있어요. 수병들이 또 내부에서 또 봉기까지 또 이뤘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는 뭡니까?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약간 곤란해졌다. 이러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자 우리 대충 전쟁이 우리 쪽으로 가니 빨리 중재를 좀 해달라. 해서 뭡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청해서 자 러시아, 일본 이제 그만 싸움하고 내가 중재해줄게. 해서 자 일본 편 승리했지? 러시아 인정해.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래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포츠머스 조약을 갖다가 중재한 그 대가로 이때 1906년도인가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세상에. 아니 세계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것이 노벨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국가 손들어주고 그거 중재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지금으로서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이때 당시의 세계사적인 흐름은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죠. 강대국이 약속을 갖다가 먹는 거 이걸 도와줬다. 이게 노벨 평화상의 어떤 진면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포츠모스 조약으로 해서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병합하는 이제 먹는 것을 이제 먹잇감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을사조약, 을사늑약, 정확한 명칭은 제2차 한일 협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은 뭐 글자가 들어 보호조약이라 했는데 이것은 강제로 체결이 됐다, 무효다라는 차원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군부 대신들 을사오적들이 다 있겠죠. 자, 을사오적 우리 많이 봤지만 뭐 박재순, 이완용, 이지용, 또 권중현, 이근택 이 을사오적들이 즉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주요 인물들이죠. 우리 보통 보면은 가장 친근한 게 아니라 가장 이제 눈에 익은 사람은 뭐 이완용, 그죠? 이지용은 그 한일 의정서의 고정과 함께 체결했던
그 대원군 셋째형의 그 손자죠. 대표적인 친일파죠. 이렇게 아니 자기 그 할아버지는 응? 어떤 그 저 국가를 갖다 개혁하는데 어떤 그 뭐랄까 척하비를 세웠던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손자는 친일파로부터 전락이 됐던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을사오적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 밑에서 이제 같이 있던 충신들, 뭐 조병세라든가 민영환, 민영환은 이제 자결을 했죠. 시종무 부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또 이한흥, 이상철, 김봉학 이런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을사늑약에 대한 울분을 죽음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뭡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고종의 이중적인 정책물을 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고종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결국 뭡니까? 을사늑약을 갖다가 주도했던 이 을사오적의 주범들을 갖다가 정부의 고위직으로 그대로 또 앉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고종은 러시아가 승리하기를 확신했지만은 결국 러시아 패배가 눈에 보이고 또 졌고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까지 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뭐 고민스러웠을까요? 자, 어쨌든 이런 이중적인 정치 행보가 결국은 고종은 내중에 자신의 또 몰락으로 또 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계속 나갈 거예요. 자, 이때 나철, 오기호, 이재명 등 오족을 암살하는 암살단들이 조직이 돼서 뭐 박재수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암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그 장인환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미국에서 미국 스티븐슨을 갖다가 격투 끝에 오인환하고 장인환이가 결국은 스티븐슨은 권총으로 사살을 하고 나철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죠. 만든 나인영 이름 나철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즉 을사조약에 대한 그 어떤 분노를 갖다가 행동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이 이제 하니까 뭐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 장지연의 뭐 시일야망성 대국에서 이날을 목놓는다. 그래서 전 국민이 어떤 일본의 외교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충격과 어떤 분노가 일시에 표출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이때 을사의병도 전개가 되고 그 을사의병의 전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익현, 신돌석 같은 인물들이 이제 의병을 전개했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원군과 아주 그냥 서로 으르렁하면서 아주 그냥 대원군을 갖다가 막 콘에 몰려게 했던 어떤 그 대표적인 보수 유생 출신이고 신돌석 같은 경우는 평민이죠. 의병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을사의병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의병은 다시 또 내가 또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을사늑약까지의 어떤 과정을 제가 그렇게 그냥 한번 정리를 해 드렸어요. 결국은 이 을사늑약까지 이 과정은 대한제국 이후 고종이 어떤 황제에 취했다. 나는 황제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철도 부설권도 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권을 많이 주잖아요. 하다 보니까 열국들이 아이고 황제폐 하면서 막 이제 구신구신 했겠죠. 일본 역시 그렇게 했고요. 프랑스라든가 영국 모든 이런 열강들이요. 거기에 뭔가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외교력이 뛰어난 그런 나는 전제 군주 황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믿던 이런 러시아가 패배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또 순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믿었고 또 우리 국가를 갖다가 보유하는 전제 황제다라고 했으면은 내 목숨을 부지할지를 못하더라도 계속 강경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을사늑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 결국은
그 을사득약은 이제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막 특사를 갖다가 미국에 보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하죠. 그 고종이 특사를 받고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또 누구냐면 바로 그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렇게 식으로 했지만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조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봐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그 시점은 이미 뭡니까? 가스라 데프타 조약에 의해서 이미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먹잇감으로 하는 걸 인정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승만이가 루스벨트를 만나서 고종의 친서를 갖다가 전달했다 하더라도 미국은 조선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국제정세에 너무나도 깜깜했던 고종이었다. 국제정세에 너무나도 깜깜했던 정부 인사 조정의 행동이었다. 즉 러일 전쟁 후에 미국으로부터 발등이 완전히 찍혔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을사득약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